한국 방위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은 세계 주요국과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앉고 유럽, 중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핵심 전력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의 개발 실패 성공이 축적되며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대부분의 장비를 해외 원조나 수입에 의존했고 전차와 포, 항공기 모두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군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기술은 부족했고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방산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졌고 한국군의 요구 조건은 점차 국내 개발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방산 산업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축소되고 대기업 구조 조정이 이어지며 방산 기업 상당수가 재편되거나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효율적 구조가 정리되고 위기 이후 정부는 방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기관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 방산은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핵심 설계와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방산은 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 운용하면서 검증한 기술이 늘어났고 국내 장비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K9 자주포가 1990년대 말 개발되어 2000년대 초 한국군에 배치되었고 K2 전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장비는 한국 방산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K9은 그 성능이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며 유럽과 아시아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혹한기 실사격을 직접 확인한 뒤 이 정도 환경에서 문제없이 작동한 장비는 흔치 않다라고 평가한 사례는 지금도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혹한 지역 국가들이 K9를 도입하면서 국제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2020년 이후 유럽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들이 수년 단위로 생산 일정을 잡는 상황에서 한국은 납기 준수 능력이라는 극히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독일, 미국,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의 장비를 평가했지만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 우리는 전력 공백을 채워야 했고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방산의 본질적 강점을 설명합니다. 단순 성능이 아니라 생산력, 일정 준수, 후속 군수 지원이라는 실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충족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제조업의 기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선자동차 반도체 산업에서 축적된 정밀 생산 공정 관리 품질 보증 시스템이 그대로 방산 산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차자 주포 전투기와 같은 무기 체계는 수백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복합 산업입니다. 한국은 이 복합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고 바로 그 구조가 지금의 방산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스토리 관점에서 보자면 K2 전차는 한국군의 30년 고민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한국군은 지형이 복잡한 나라에서 기동성이 좋고 사격 정확도가 높은 전차를 원했고 이 요구는 결국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지형에 따라 전차 자세를 바꿔 사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유기압식 현수장치는 실제 시험 평가에서 높은 효과를 보였고 폴란드 평가단도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해외 반응을 보면 독일 레오파르트 EA7이나 미국 에밀-A SEP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장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은
가격 납기 현지 생산 유연성에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기술 가격 납기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선택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점은 최근 유럽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의 성장 배경에는 성능, 신뢰의 납기라는 세 가지 가치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세 요소는 단순 수출 성공이 아니라 다음 세대 무기 개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산은 지상 해상 공중 미사일 분야까지 각 영역에서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단순히 일부 장비의 성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미사일 전력까지 전체 구조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인 패키지 공급국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방산의 핵심 전력들을 영역별로 살펴보며 왜 한국이 빠르게 글로벌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상 전력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K21 보병 전투차 역시 한국군 지상전력 현대화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K21은 기존 장갑차와 비교해 방어력 기동력 사격 능력이 고르게 향상되었고 수륙 양용 능력까지 갖추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 지형처럼 산악과 시가지가 혼재한 환경에서는 기동성과 대응력이 중요한데 K21은 이러한 요구 조건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한국형 지상전력의 운용 데이터입니다. 전차자 주포 장갑차는 실제 운용 기록이 성능 검증의 핵심입니다. 한국군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지상 장비를 장기간 운용해왔기 때문에 해외 도입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적이 존재합니다. K9 자주포는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장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혹한기 국가뿐 아니라 인도, 호주 같은 고온 환경에서도 운용되며 다양한 조건에서 안정성을 증명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혹한기 시험 후 K9은 30도 이상의 기온 차이를 견딘 장비였다 라고 평가했고 이는 공식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지상무기는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전적 운용 경험을 통해 검증되어 해외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해상전력입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년 동안 함정의 대형화와 첨단화를 빠르게 진행했고 그 결과 KDX-III 이지스 구축함, F-15급 잠수함인 KSS-III 장보고-III 배치-III 등을 자체 개발하며 독자적 해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KSS-III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 설계한 첫 대형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장거리 잠항이 가능한 대형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은 한국 방산 기술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잠수함 기술은 세계에서도 극히 제한된 국가만 보유한 영역인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안정적인 설계와 생산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외에서도 KSS-III의 성능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조용성, 잠항 시간, 센서 품질, 무장 운용 능력 등 복합 요소로 결정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의 강점인 정밀 용접 고난도 공정 관리 능력은 잠수함 생산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 분야에서 또 하나 중요한 장비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KDX-III 배치-I에 이어 배치-II도 건조 중이며 해외에서는 SM-2, SM-6 같은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과 함께 한국형 전투체계의 성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단순히 방공 능력을 넘어 해상 지휘 통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함정의 성능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도 독자 전투체계와 함정 플랫폼 설계 능력을 갖추어 해외 평가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전력입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4.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설계와 한국산 항전 장비의 비중이 높아 운용 비용과 장기 유지 보수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 비행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2025년 기준 수백 회 이상의 시험 비행 데이터를 통해 기체 안정성과 시스템 통합 능력을 검증해 가고 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가치는 플랫폼 확장성입니다. 블라크-I은 기본 공대공 임무, 블라크-II는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블라크-III는 전자전 스텔스 강화 무인기 편대 작전 등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한 기체를 오랫동안 개량해 세대를 넘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국가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FA-50 경공격기는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가 FA-50을 선택했으며 결정 이유는 뚜렷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운용 신뢰성, 부품 공급 안정성, 그리고 훈련 정비 체계가 한국산 항공기의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KF-16 개량 사업 역시 한국 항공 기술의 성장 기반입니다. AESA 레이더 임무 컴퓨터 개량 전자전 장비 강화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동시에 높이며 한국이 항공전자 센서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 방공 전력입니다. 한국의 천국-II는 중거리 방공 체계로 탄도탄 요격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같은 서방 방공 체계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고 유지 보수 운용 비용이 낮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이 천궁을 도입하며 한국 방공 체계의 국제적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로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지상 해상 잠수함 기반의 다층 운용이 가능해 한국형 3축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의 핵심 무기 체계는 지상 해상 공중 미사일 분야에서 균형 잡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운용 경험과 국제 평가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기술력 뒤에 있는 기업 생태계와 산업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실제 힘은 지상 해상 공중 미사일 장비를 뒷받침하는 기업 생태계와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은 수많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정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안정적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해온 핵심 기반입니다. 먼저 한화그룹입니다. 한화는 최근 수년 동안 방산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며 지상우주 미사일 항공 체계를 연결하는 한국형 방산 메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화는 K9 자주포, 천국-II, 현무 시리즈, 다양한 유도무기, 한국형 방공체계 등 핵심 전략무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화는 단순 제조기업이 아니라 연구개발 R&D과 생산, 시험평가, 후속 지원까지 전체 방산 생태계의 축을 담당합니다. 해외 도입국 입장에서 한화의 강점은 수십 년에 걸쳐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과 규모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천국-II를 선택한 배경에는 한화의 안정적인 납기 군수 지원 능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 국방 관계자들도 공식 자료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비롯해 다양한 지상 플랫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전차 생산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수백 개의 부품과 정밀 공정을 연결하는 복합 산업입니다. 현대로템은 자동차 철도 중장비 사업에서 축적된
정밀 생산 기술을 방산에 적용해 납기 준수 능력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폴란드 메가딜이 체결될 때 현대로템이 제공한 조건 중 하나는 현지 생산 현지 조립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조립 부품 공급까지 포함한 장기 협력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는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방산 강국들이 정치적 산업적 이유로 쉽게 제공하지 않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KAI는 FA-50, KF-21 수리온, 소형 무장 헬기 등 한국 항공전력의 중심이 되는 기업입니다. 항공기 개발은 기체 구조 설계, 항전 장비, 엔진, 센서, 무장 통합과 비행 시험까지 수천 가지의 기술이 결합되는 복합 산업입니다. KAI는 이 복합 분야에서 한국의 독자적 개발 능력을 확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FA-50은 KAI가 국제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출한 항공기 플랫폼입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가 FA-50을 선택한 이유는 운용 비용 대비 성능, 정비 편의성, 그리고 한국의 신속한 부품 공급 때문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 FA-50을 가장 신뢰성 높은 전력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KF-21 개발은 KAI와 ADD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국 항공기술의 정점에 가까운 프로젝트입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은 단순 기체 시험이 아니라 항전 장비 센서 무장 통합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검증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력은 꾸준히 축적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은 숨은 주역입니다. 센서 재료 정밀 가공 전자부품 등 무기 체계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상당수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이 빠르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이유는 이 중소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차자 주포 전투기 한 대에는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한국의 공급망은 이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 수출 전략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 한국 방산 수출은 폴란드 메가딜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239 다연장 로켓 K-MLRS을 포함한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규모이며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폴란드 정부가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빠른 납기. 둘째, 지속적인 군수 지원 능력. 셋째, 현지 생산 협력 모델. 넷째, 성능 대비 비용의 효율성. 다섯째,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 이 5가지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장비들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생산 일정이 길고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생산 조립 부품 공급까지 현지에서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어 도입국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은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천국-II가 대표적인 수출 사례입니다. 중거리 방공 체계는 국가 방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도입국은 비용 대비 성능뿐 아니라 정치적 신뢰와 군수 지원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은 이러한 점에서 안정적인 파트너로 평가되어 중동 국가들이 천국-II를 도입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FA-50이 널리 도입되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한국 항공기의 유력 고객입니다. 특히 FA-50은 훈련기 겸 경전투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예산 제약이 큰 국가에서 효율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한국 방산의 향후 도전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투기 엔진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 핵심 기술 일부는 아직 완전한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